경제 요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시작하죠. 오늘도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갈 길은 멀고 시간은 많지 않고요. 좀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에 도배가 된 이른바 임대차 3법 얘기를 해보겠는데 오늘부터죠. 바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내용은 웬만큼 이제 다 아실 텐데 우선 제가 박연미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임차인 보호법이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셔서 이 전월세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혜택을 입을지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존에 계약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전월세 계획하시는 분들이 당분간은 보호가 될 거예요. 예. 그 2년에다가 2년을 무조건 추가로 갱신해주게 되어 있고 5% 이상 한 번에 못 올리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건 잠깐은 보호가 되는데 혹여 이게 4년 동안 묵혀두었던 인상분이 한 번에 올라갈까 이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방과 수도권의 온도차는 좀 있겠습니다만 수도권에서는 지금 사실상 전세 매물이 거의 실종돼 있는 상태라서 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이 함께 나와주면 그러면 체감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분간은 보호가 될 텐데 4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 또 새롭게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4년 후 아니면 빠르신 분들은 2년 후부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갱신하신 분을 다시 계약하신 분들은 2년 후에 이제 끝나니까. 자, 그러면 이 새로 계약할 때 그동안 못 올린 전세금을 일시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 혹시 이에 대한 뭐 대책, 뭐 보완, 뭐 입법 이런 것도 좀 필요할까요? 글쎄요. 이게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린다. 이거는 집주인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 전세를 월세로 못 돌리게 할 수 있는 게 뭐 입법으로 보완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게 전세로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주었을 때 집주인에게 어떤 혜택 이런 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 방식을 선택 안 할 텐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세부담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월세 전환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고요. 공급,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안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먹혀드느냐 이게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월세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지금 갱신할 때 이번에 이제 임대법이 통과될 때는 지금 바로는 전세를 월세로 돌릴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임차인이 동의할 때만 지금 당장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그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되겠고. 서울에서는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제 월세가 비싸다고 해도 그 외국인 주재원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1억에 600만 원 이런 방식의 월세는 사실 흔치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월세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시장의 어떤 전환 속도가 지나치게 월세 쪽으로 빠르게 흘러가 버리면 서민들의 주거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런 우려가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전세 시장이 이거 다 월세 시장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를 살고 싶은 세입자들 많이 있을 텐데 이 전세난이 더 극심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지금 갭 투자 매물이 시중에 얼마나 많냐. 이 갭 투자는 다 전세를 끼고 산 사람들인데 일시에 이런 사람들이 돌려주면서 월세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죠. 그래서 아마 시장이 양극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시장에 이른바 실탄이 부족한 집주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분들도 사실은 앞으로 이런 방식의 갭 투자는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내가 만약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에 3억 원 이상 집을 사게 되면은 기존의 전세 대출 무조건 반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급되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겠죠. 자기 집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니까. 그렇다면은
갭 투자 등을 통해서 공급되는 전세 매물도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의 공급 수요가 어떻게 이 조정이 되어갈지 모르겠는데 정말 예, 예상하기가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2015년에도 이 전세 수급 지수가 상당히 안 맞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 상당수 세입자들이 이제 집주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빚을 많이 얻어서 자기 집을 사면서 이게 수급이 맞춰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요. 근데 지금의 전세 수급 불균형이 2015년 당시하고 비슷한 상황까지 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구를 터주느냐 이게 정책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임대차 3법 이 얘기를 하면서 보도가요. 이 임대인이 만약에 전세대출 동의를 안 해주면은 증액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근데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이거 잘못 알려진 거다. 그 정부에서 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증액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발표가 됐네요. 이것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임대차 3법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 상한제가 있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월세 신고제는 이건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까? 일단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릴 거다. 그리고 전세와 월세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건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던 건 여야에 뭐 거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봐서 그래서 이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5%만 올려라. 갱신을 해줘라. 이렇게 원래는 국토부가 플랜을 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워낙 시급하다가 보니까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년에 실거래가 신고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시장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상한제나 갱신제 관련해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먼저 정비를 해놓고 순차적으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다만 아마 정부가 보기에는 전월세 시장 왜곡이 워낙 심각하다고 봤으니까 아마 순서를 피치 못하게 바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게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 아마 요즘 이 동네 시세가 얼마나 돼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발품 팔아서 보지 않아도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니까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순서가 이 반대였는데 지난 뭐 6.17 대책이나 7.10 대책 나온 이후에 워낙에 전세값이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됐다는 거. 자, 정치권의 입장이 지금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데 일단 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주장하는 게 오히려 이거 전세값 급등만 불러온다. 졸속 처리다. 맹공을 펴붓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시각은. 통합당에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상황이 정부가 뜻하고 있던 어떤 정책의 선의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뭐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또 다른 한 가지는 통합당이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참 아픈 면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에 대해서 뾰족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장외투쟁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내놓는 게 우리 편 이렇게 될 거지 어떤 정책에 대한 찬반 오히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서 통합당을 지지하는 분들 이 방송 많이 들으시니까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부나 여당에서 어떤 안을 내놓으면 너무 반대만 하게 급급한 것 같다. 그 어떤 대안을 내놔서 좀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가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도 많이 좁혀졌는데 이거 좀 지지율 이 격차를 훨씬 더 줄이고 오히려 역전도 시킬 수 있을 텐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대안을 내놓지 않고 좋은 비판하면서.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자, 시간이 남지가 않아서 이 다른 이슈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박연미 기자가 우리나라 2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3.3% 이거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네. 전 세계 상황은 그야말로 패닉이네요. 예. 미국의 성장률이 나왔는데 2분기 7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역성장을 했다고요? 네, 마이너스 33%입니다. 참 예. 숫자로도 놀라운 수치인데요. 예.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수출보다는 내수가 나라를 버텨가는 그런 나라거든요. 예. 경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가 극도로 위축이 되면서 이게 고스란히 반영이 된 건데 그나마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일본, 독일은 어느 정도 버텼습니다만 그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도 관광이나 내수로 버티는 나라들은 상당히 타격이 컸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 타격이 컸는데 미국 같은 네. 경우는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제 가계 소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군요. 73년 만에 역대 최악이라고 하는데 73년 전이면 1947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2차 세계대전 2차 대전, 그때입니까? 네. 2차 대전 당시죠. 그리고 예. 2차 대전 때 사실 미국은 수혜를 입은 나라 중에 하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무기도 많이 팔고 그래서. 그렇죠. 예. 유럽 경제가 무너졌을 때 포드 같은 곳들이 이제 그 군수 산업으로 일어나기도 했는데 예. 그때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물론 예. 그 전쟁에 그 미국도 말려들긴 했습니다만 네. 그 이후로 어떤 위기가 와도 이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는데 사람이 나가지 못하고 나가서 돈을 쓰지 못하니까 소비로 버텨온 미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게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마이너스 33%. 이거 지금 미국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도된 거 보면 연율로 마이너스 33%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2분기만 보면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4분의 1로 나누면 마이너스 8%라는 얘기인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연율로 마이너스 33%라는 얘기? 이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예. 그 분기 성장률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예. 지금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그 미국의 통계가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어떻게 될지 아직 전망치가 다 나와 있는 거고 확정치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예. 그 GDP는 항상 속보치가 한번 나오고 확정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년 전과 비교해서 그렇다죠. 1년 전과 비교해서 마이너스 33%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아니면 그렇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연 마이너스 33%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직까지 3분기와 4분기는 전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연율이라는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